경기도 파주의 해주 최씨 선산. 이곳엔 뜻밖에도 조선 선조시대의 기생 홍랑이 묻혀 있다. 바로 위편에 보이는 또 하나의 무덤은 한 사대부와 그 부인의 합장묘다. 기생 홍랑이 명문 사대부 집안의 선산에 묻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함께 자리 잡고 있는 이 두 개의 무덤엔 어떤 사연이 얽혀 있는 것일까? 사대부가의 선산에 묻혀 있는 기생 홍랑.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엄격한 신분제도가 존재했던 조선시대, 이 기생은 노비나 다름없는 천민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생 홍랑이 어떻게 해서 이 사대부가의 선산에, 그것도 부부 합장묘의 바로 아래 묻혀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사연을 밝혀줄 수 있는 단서가 된 것은 바로 이 무덤 근처 비석에 새겨져 있는 한 편의 시조 때문입니다. 윗보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벗어서 밤비에 새임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소서.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런 귀에 익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님에게 보내는 간곡한 사모의 정을 버드나무 가지를 빌어서 표현한 이 시조는 얼마 전까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죠. 바로 이 무덤의 주인공인 홍랑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랑은 왜, 누구를 위해서 이 시조를 썼을까요? 오늘 역사 스페셜은 엄격한 유교적 질서와 내외법이 존재했던 400년 전의 조선시대, 제도와 신분의 한계 속에서 겪어야 했던 한 여인의 사랑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1월, 조선시대 중엽의 대표적인 연시로 꼽히는 홍랑의 시 원본이 공개됐다. 근데 무엇보다 이 글씨가 잘 보존돼 있다는 게, 이 글씨가 바로 저 주목하시는 홍랑의 시조 친필 글씨입니다. 홍랑의 시가 실려 있는 이 서첩은 근대 한국 최고의 서화 감시관으로 꼽히는 위창 오세창의 집안에 내려오던 것이다. 시조의 내용이 워낙 간절해서 공식적으로 공개되기는 처음이었죠. 근데 이 이전에 뭐 가람 이병기 선생이 위창 오세창 선생 댁에서 보셨다는 그런 뭐 이병기 선생의 일기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 전문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이 서첩엔 1936년 가람 이병기가 썼다는 발문도 수록돼 있다. 을에는 겨울에 가람이 썼다는 말씀이고요. 이 도장은 이병기인이라는 도장입니다. 이병기 선생 발문인가요? 여기에서 가람은 홍랑의 시가 친필이란 것을 확인하는 한편 이 시의 내용과 표현이 한 보배와 같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내용은 1956년 편찬된 가람의 저서 국문학 전사에도 그대로 담겨졌다. 이를 계기로 홍랑의 시조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까지 실렸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 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렇다면 가람 이병기를 비롯한 국문학자들이 홍랑의 시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몇 버들 갈아 꺾어 보내노라 이무선대
그 도치법을 쓴 거죠. 자신은 창밖이 심거두고 벗어서 밤비에 새니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 있어서. 그래서 이별의 시들이 많지요. 사랑의 이별의 시들이 많고, 근데 이만큼 멋지고 낭만적이고 한 작품은 흔치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별이라는 게 슬프고 물론 애틋하고 한데 뭐 눈물 짜고 이런 거 아니고 헤어져 몇 번을 한 가지를 겪었고 또 이 노래 한 수를 그 곁들여 가지고. 홍랑이 그처럼 사랑했던 사람, 그는 과연 누구일까? 조선시대 기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조선 해어 화사엔 홍랑의 사랑에 관한 짧은 일화가 소개돼 있다. 조선 선조 때의 시인 고죽 최경창, 바로 그가 홍랑의 연인이다.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는지가 확실치 않은 홍랑의 시가 조선 중기 것으로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최경창과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홍랑의 이 몇버들 가래걷거 시조를 아주 높이 평가한 분 가운데서는 이제 돌아가신 은사 무예 양주동 선생님을 꼽을 수가 있는데, 늘 그 강의 시간이나 이럴 때마다 그 홍랑과 또 고죽 선생과의 그 사랑 이야기를 이제 곁들이면서 한 사나이로서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의 그 애틋한 감병을 받았으니 그따위 벼슬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 벼슬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번에 공개된 서첩엔 그동안 알려져 있던 홍랑의 시뿐 아니라 최경창이 홍랑과의 사랑을 통해 남겼다는 3편의 시도 함께 수록돼 있다. 게다가 고죽은 이 서첩의 말미에 홍랑과 나눴던 만남과 이별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해 놨다. 두 사람의 사랑을 그 자신의 손으로 분명하게 확인해 준 것이다. 400년 전 간곡한 사모의 마음을 담아 연인에게 보냈던 홍랑의 시. 그 몇 줄의 문장 속에 담겨있는 애틋한 사연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서첩의 주요 부분들입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랑의 시조 옆에 보이는 이것은 고죽 최경창이 홍랑의 시를 받아본 후에 직접 한문으로 옮겨놓은 번방곡입니다. 홍랑에 대한 이 고죽의 각별한 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홍랑의 시에 화답해서 최경창이 보냈다는 2편의 시가 있습니다. 이 송별이란 제목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없이 마주보며 유란을 주노라. 오늘 하늘 끝으로 떠나고 나면 언제 돌아오랴. 함관영의 옛 노래를 부르지 말라. 지금까지도 비구름에 청산이 어둡나니. 버드나무를 꺾어보내며 자신으로 여겨달라 했던 홍랑의 시에 고죽은 난초 한 포기를 건네는 것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죠. 이처럼 이번에 공개된 이 서첩에는 고죽 최경창과 기생 홍랑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랑과 이별의 정한이 깊게 배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홍랑과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이별에 이르기까지의 사연을 최경창 자신이 직접 서문 형식으로 써놓은 것인데요. 바로 이 기록을 따라 되짚어본 두 사람의 만남과 첫 번째 이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이곳에서 고죽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당대 이름난 학자였던 박순의 문화에서 옥봉 백광원 등과 함께 공부하며 일찍부터 탁월한 문장을 보였고 활을 잘 쏘았으며 악기를 다루는 재주도 뛰어났다고 전한다.
고주께서 여기서 살고 계실 때 외변이 나니까 피란을 배를 타고 소강으로 갔는데 그때 외선이 그 고죽이 탄 배를 전부 포위를 해가지고 참 아주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고죽께서 가지고 있던 옥피리를 불어가지고 그 옥피리 소리에 외적들이 저 포위망 안에 있는 저 뱃속에는 신인이 계신다. 귀신 신자, 사람 인자에서 신인이 계신다. 이런 최경창이 과거에 합격한 것은 1568년. 홍랑을 만나 사랑한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였다. 최경창이 남긴 기록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다. 1573년 가을에 최경창이 북도 평사로 부임했다는 내용이다. 그가 부임한 곳은 함경도 경성. 서울에서 천리길이 훨씬 넘는 변방이었다. 고려시대부터 여진족을 비롯해 수많은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던 경성은 국방의 요지였고 옛부터 많은 군대를 두고 있었다. 최경창은 이곳에 북도 평사, 다시 말해 병마절도사의 보좌관으로 부임한 것이다. 당시 34세 최경창에겐 이미 처자가 있었지만 경성에 부임할 땐 혼자였다. 조선시대의 기녀와 양반의 관계를 연구해온 조광국 박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변방 지역에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서 가는 경우는 되게 변방은 군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사 지역에서 그 군사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을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 지역에는 그 변방 사졸들에게 배치되는 기녀가 있었는데 그 기녀를 가리켜서 방직기라고 합니다. 지금 들어온 기생들은 이름도 못 판소리 춘향가에는 변사또가 남원에 부임하자마자 기생들을 모두 집합시키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은 점고라는 풍습이다. 당시의 기생들은 모두 관물이라 해서 관아에 속해 있는 노비나 다름없었다. 점고는 이 같은 기생들이 모두 제구시를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이 자리엔 기생들은 물론 그 지방의 관리들도 모두 참석하는 게 관례였다. 관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기생들을 불러다가 일제히 점검하는 그런 자리에서 제대로 출석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아마 만날 수가 있었고 그때 아마 관리들이 일제히 나와서 소집 점검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출석 점검을 하는 자리에서 기생과 관리가 자연스럽게 얼굴 마주보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최경창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경기도 파주에는 두 사람의 만남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오기도 한다. 오랑캐 지키려 나가셨다가 이제 거기 원님이 홍랑이라는 할머니를 이제 대적을 해서 같이 약주를 잡수시고 아마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시를 읊으시는데 우리 할아버지 시를 많이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럼 그대는 그럼 어느 누구 시를 그렇게 좋아하시나 그랬더니 고죽 선생의 시를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웃으시면서 내가 경창이라고 내가 고죽이라고 이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사실 고죽 최경창은 당대 문인이었던 송강 정철 등과 교류하면서 조선 중기 팔문장으로 불렸다. 특히 당시에 뛰어났는데 율곡 이인은 그의 시를 가리켜 청신준일하다고까지 평했을 정도였다.
시와 풍류를 아는 젊은 관리 최경창과 재색을 겸비한 경성의 이름난 기생 홍랑. 그들은 곧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고죽은 그때 당시를 이렇게 적고 있다. 홍랑이 자신의 처소인 경성 병영에 따라와 함께 지냈다는 내용인데, 관계 신분이었던 홍랑이 최경창과 함께 사는 일이 과연 가능했을까? 이에 관해 실록엔 조선시대 변방에서의 기녀 풍속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세종 18년의 내용이다. 군사들이 가정을 멀리 떠나서 추위와 더위를 2번씩이나 지나므로 일상의 사소한 일도 어려울 것이니 기녀를 두는 게 합당하다. 당시 변방의 부대에 기녀가 사는 게 일반적이었음을 명시한 것이다. 그 기생들이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이 군사기지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지방 관하고요. 그런데 주와 가무, 술과 그 노래를 이렇게 제일 많이 제공을 하고요. 방직기가 했던 일은 바느질, 빨래 이런 군사들의 수발을 맡아주었고, 심지어는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까지. 변방 장졸들하고 거기에 배정된 방직기하고는 일종의 현지에 있는 철하고나 할까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방에서 겨울을 보내야 했던 최경창에게 있어 홍랑은 어떤 존재였을까? 비록 기생 신분이지만 문학적인 교양과 미모를 겸비했던 홍랑이었다. 두 사람이 단순한 연인 사이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시와 풍류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까지 발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양반들은 기녀들이 천한 존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녀들이 재색을 겸비했기 때문에 기녀들을 사랑했고, 따라서 양반과 기녀들은 시조나 한시 등을 서로 나누면서 문학적인 교류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신적인 교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 관리와 기생의 사랑엔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 관리의 임기가 끝나면 사랑도 지속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경성에서의 임기를 마친 최경창이 서울로 돌아가게 되면서 두 사람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고죽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홍랑은 경성에서부터 쌍성까지 며칠 길을 마다 않고 따라온다. 그러나 이별을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조선시대 기생은 노비였기 때문에 해당 관할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녀는 그 소유권이 해당 관할 지역에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많은 양반들이 기녀와 사랑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지방에 있었던 기간 이외에는 기녀와 그 사랑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최경창의 경우에도 최경창이 북도 평사에 임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갔을 때 홍랑이 따라갈 수 없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최경창은 당시의 상황을 계속해서 적고 있다. 나와 이별한 뒤 홍랑이 함관령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고 비가 내렸다. 이곳에서 홍랑이 내게 시를 지어 보내왔다. 이별의 슬픔 속에 혼자 경성으로 돌아가면서 홍랑은 마음이나마 고죽 곁에 머물길 원했을 것이다. 서울로 떠나간 고죽에게 적어보낸 시 한 수. 여기에 홍랑이 담은 것은 그렇게 간절하고도 지극한 사랑, 바로 그것이었다. 조선시대의 기생은 공물 혹은 관물이라고 불렸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의 물건,
관아에 속해 있는 존재란 뜻이죠. 이것을 증명해주는 사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생들의 명부인 기안입니다. 자, 이것은 조선 후기 이 전라가명의 기안인데요. 백로향 43세, 또 초산옥 36세, 또 초궁월, 월궁아, 이렇게 40대에서부터 10대까지 관아에서 관리하는 기생들의 이름과 나이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생은 모두 이곳 관아에 속해 있으면서 연회는 물론 각종 접대에 동원돼야 하는 일종의 관노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그 지방의 관리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염집 여성들에게는 일부 종사가 절대적인 도덕관념이었지만 기생만은 예외였고 누구도 기생에게 의리나 절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임해왔던 관리가 머물다 떠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찾아들기 마련이었고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기생들의 보편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성에서 함께 겨울을 보냈던 최경창이 서울로 떠나간 뒤에 홀로 남겨진 홍랑, 그녀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선조 9년인 1576년 봄, 사원부는 최경창의 파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린다. 최경창은 식견 있는 문관으로서 몸가짐을 삼가지 않고 북방의 관비를 불시에 데리고 와 사니 이는 너무도 기탄 없는 일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이때는 최경창이 경성을 떠나온 지 벌써 2년이나 지났을 무렵이다. 그런데 이미 이별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상소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최경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을해년에 내가 병이 들어 봄부터 겨울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홍랑이 이 소식을 듣고 7일 밤낮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다. 단지 병석에 누운 고죽을 걱정해 찾아왔던 홍랑의 행동이 파직으로까지 비화된 이유, 그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 있었다. 최경창은 자신의 기록에서 그때 양계에 금이 있었고 국상 때였다고 적고 있다. 양계의 금, 이것은 함경도와 평안도 사람들의 도성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시 양계는 중국과 접경한 변방이었고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양계인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엄격하게 막았다. 다른 지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조차 금할 정도였다. 더구나 당시는 명종비 인순왕후가 죽은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고 사회 분위기도 평소와는 달랐다. 허균과 같은 이는 상중에 기녀와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파직당했습니다. 국성기관 중에 관계를 맺는 것은 강상을 어그러지게 하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삼강오륜을 깨뜨리게 하는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홍랑의 경우도 최경창의 경우도 이들이 서울에 만나서 함께 살았던 기간이 마침 국상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고 또 심지어 그 당시가 동인과 서인의 당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최경창의 일은 정적에 좋은 표적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최경창을 찾아 서울로 온 홍랑의 일은 결국 최경창이 홍랑을 첩으로 삼았다고까지 비화되고 말았던 것이다. 조선시대 문헌엔
관리들이 아름다운 기녀를 모두 빼가서 관아엔 못생긴 기녀만 남았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온다. 당시에 성행했던 대비정속이란 풍습을 풍자한 것이다. 관아의 사유물인 기녀를 빼내려면 다른 여자를 대신 채워놔야 했다. 이것이 바로 대비정속인데 조선시대엔 이와 관련한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기녀의 대비정속에 관련된 양반이 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기녀의 경우에 대비정속은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기녀에게 대비정속을 허용했다면 양반들 중에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기녀를 빼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녀의 대비정속은 일종의 불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기녀를 대비정속하거나 또 편법을 동원해서 빼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비정속은 법으론 금지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흔한 일이었고 경우에 따라 벌을 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문제는 당쟁이었다. 최경창은 당쟁의 중심 인물은 아니었지만 당대 서인의 막후 실력자였던 구봉 송익필과 교분이 두터웠다. 때문에 동인과 서인의 세력 다툼이 치열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홍랑의 일은 좋은 표적이 됐던 것이다. 선조실록은 최경창의 파직을 이렇게 적고 있다. 최경창은 원래 당인이 아니었으나 조정의 요직에 있는 관리들 가운데 선배들이 많아 그에 대한 논란이 특히 심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문관으로서 그 크게 현달할 수 있는 분인데 무 쪽으로 북도 평사를 지내고 2번이나 고짝을 가셨죠. 함경도 쪽을.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말하자면 좀 불행했던 분이 아닌가. 말하자면 당신이 가진 걸 그대로 세계에 펼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결국 최경창은 파직당했고 홍랑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경성에서 이별한 뒤 2년 만에 병석에 누운 최경창을 찾아왔던 홍랑. 그 짧은 재회는 최경창의 파직과 이별로 막을 내리고 말았던 것이다. 고죽 최경창. 그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문장가로 꼽혔지만 그 벼슬길은 이처럼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숙종 때에 이르러 이조 판서로 추소됨으로써 후대의 인정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이 최경창의 사후에 출간된 고죽집입니다. 우암 송시열이 서문을 썼군요. 내가 젊었을 때 고죽의 시사를 듣고 보니 과연 근세 뛰어난 가락이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에서 우암은 고죽의 시뿐 아니라 그 사람됨까지도 크게 평가하면서 율곡 이의 표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 상이 빙상소 이친공 계기 청고지절인 유소 불심. 자, 율곡 선생이 말하기를 고죽은 그 성품이 깨끗하고 하는 일마다 선이 되는 사람이니 그 청고한 절조는 이 사람마다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 송시열 자신은 이남 시내반이 시아민, 이 사람 때문에 시가 가린다더니 오히려 시 때문에 사람이 가려졌구나라는 말로 이 고죽의 문장과 성품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대 학자와 문인들로부터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고고한 성품을 지녔고 또 파직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여인을 사랑했던
고죽 최경창, 그리고 파직과 이별,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련 속에서 오히려 꿋꿋한 이 홍랑의 사랑, 그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홍랑의 일로 파직당한 뒤 최경창은 평생을 비연방의 한직으로 떠돌았고 선조 9년인 1583년 45 젊은 나이로 객사하고 만다. 명문가에 태어나 당대의 이름을 날린 문장가로선 쓸쓸하기 이를 데 없는 죽음이었다. 그것은 홍랑과 최경창의 사랑 역시 이승에선 계속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홍랑은 고죽과의 이 마지막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조선 중기의 학자 남학명은 문집 회운집에서 최경창이 죽은 후 홍랑의 행동을 이렇게 적고 있다. 고죽몰후 자회기용 수묘. 즉 고죽이 죽은 뒤 홍랑은 스스로 얼굴을 상하게 하고 그의 무덤에서 심유살이를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말씀이 바로 그 산수 앞에다가 3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무막을 지시고 세수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참 머리도 안 빗으시고 거기서 소대상 나실 때까지 거기서 사셨다는 마음이 얼마나 저것입니까? 자손도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춘향전엔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한 춘향이 옥에 갇히는 대목이 나온다. 노류장화와 같이 누구나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생이 주위의 협박과 유혹을 물리치고 수절한다는 건 이처럼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죽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홍랑은 스스로 얼굴에 상처를 내므로써 다른 남자의 접근을 막았던 것이다. 홍랑이 신분의 한계 속에서도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일부 종사가 여성들에게는 큰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녀가 남편을 두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따라서 기녀가 일부 종사를 한다는 것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절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강계 기생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절하기 위해서 양 허벅지에 쑥뜸질을 해서 마치 역질에 걸린 것처럼 위장했고, 단천 기생은 미친 체 하면서 사랑했던 남명 조식을 위해서 수절했습니다. 얼굴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수절을 했다. 즉 다른 남자의 접근을 막았던 경우는 아주 독특한 경우에 속합니다. 회운집은 계속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 난리가 일어나자 홍랑은 고죽의 시를 지고 비난하여 병화를 면하게 했다. (3년상을) 마치고도 무덤을 지키던 홍랑은 전쟁이 일어나자 어쩔 수 없이 피난길에 오른다. 고죽이 남긴 시들을 모두 정리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조선시대의 뛰어난 시인이었던 고죽의 시가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 것은 이 같은 홍랑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집이 되기까지는 홍랑의 공이 아주 컸어요. 네. 홍랑 그 할머니가 수집을 해놓은 그 시가 대부분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죽집을 만드는데 가장 공이 컸던 석자영 그 선조께서 시를 모으면서
홍랑께서 모은 것이 거의 다 여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홍랑이 죽고 난 뒤 해주 최씨문중은 그녀를 한 집안 사람으로 여겨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최경창 부부의 합장묘 바로 아래에 홍랑의 무덤을 만들어준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도 대를 이어 전해왔고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예를 갖춰 홍랑의 묘를 돌보고 있다. 그 얼마나 갸륵하십니까? 할아버지를 그렇게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워하시고 하신데 옛날에 그 영태리 계실 때는 저 할아버지 고죽 할아버지 시제 잡수시는 상을 그대로 내려놓고 잔만 갈아붓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69년도 지나서부터 여기로 모신 뒤로는 한 상을 아주 따로 차려드리자. 그래서 아주 한 상을 꼭 따로 차려서 여기서 지내고 또 저 할아버지 아버지 고죽 할아버지 이렇게 차례를 쭉 지사를 지내서 내려와서 여기서 꼭 음복을 합니다. 여러 일가들이. 기생 홍랑. 그녀가 신분의 차이와 죽음의 이별을 극복하고 이처럼 고죽 곁에 머물게 된 것은 후세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킨 그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다. 기생에 대해서 우리가 흔하게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이곳에는 이 조선시대 기생을 소재로 그린 풍속화들이 몇 점 걸려 있는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조선시대의 이 대표적인 풍속화가인 해원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이 언뜻 보기에도 앳된 모습의 기생을 이 양반이 품에 안고 있습니다. 사대부의 놀이개처럼 여겨졌던 기생의 이미지가 드러나 있죠. 자, 그리고 이번 그림은 해원의 또 다른 풍속화, 봄나들이입니다. 양반과 젊은이들이 기생을 말에 태우고 호위하듯 걸어가고 있군요. 당시 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향락적인 생활과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기생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의 기생들은 이 몸단장에 아주 열중하고 있는데 아름답지만 동시에 그만큼 아주 사치스러운 존재였던 기생의 일면을 포착한 듯합니다. 이 규방에 숨어서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여염집 여인들과는 달리 비교적 자유롭고 또 미색을 갖췄기 때문에 이 여인을 소재로 한 풍속화에서 주로 모델이 됐던 기생. 하지만 이 그림 속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홍랑의 삶과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당대 문장가였던 최경창의 사랑을 받을 만큼 시적인 재능이 풍부했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은 물론이고 일생을 희생함으로써 어느 연려 못지않은 그런 절개를 보여준 홍랑.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조선시대 기생의 풍속이나 그 일화를 다룬 책엔 홍랑과 최경창의 사랑 이야기가 어김없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 책들 어디서도 홍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저 홍원태생 기생이란 한마디뿐이다. 홍랑과 최경창의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히 적고 있는 회윤집. 여기서도 홍랑에 대한 설명은 홍원 기 홍랑은 절개를 사랑하고 자색이 아름다웠다는 한 구절에 불과하다. 사실 조선시대의 기록에서 기생 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 생활이나 풍속에 관한 자료도 극히 드물다. 기생들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눈 얘기는 많지만 기생들의 일상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관할 내에서 어떻게 지내고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그 관아에서 벗어나서는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자세히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관아 내에 그 중요한 시설인 그 교방에서 어떤 식의 교육이 있었는지도 사실은 상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유교 윤리하고 그 사대부들의 그런 그 윤리의식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문헌을 대부분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 이곳엔 조선시대 노비들의 명부인 노비안이 일부 남아있다. 이 가운데 전라가명의 노비안 속에선 기녀들의 명부인 기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관아에 속한 신분이었던 기생은 누구나 이 기안에 의해 철저한 관리를 받았다. 함경도 지방의 관기였던 홍랑 역시 기안에 이름이 올라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규장각에 남아있는 기안은 조선 후기, 그것도 몇몇 지방의 것에 불과하다. 홍랑의 이름은 결국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최경창과 만났을 당시 홍랑의 나이는 몇이었을까? 이를 짐작해보기 위해선 당시 기생들의 일반적인 나이를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라가명 기안의 일부다. 12, 13세 정도의 어린 기녀들이 상당수 눈에 띈다. 이들을 가리켜 동기라고 불렀다. 그러나 기안에 올랐다고 해서 바로 기녀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우선 관아에서 각종 잔심부름을 돕는 한편 기생들을 관리하는 기관이었던 교방에서 각종 소양을 배웠다. 사진이나 과거의 그림들을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10살을 채 넘지 않았을 때부터 관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소리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하면서 그 접대하는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정황 증거들이 많죠. 기녀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보통 16살 정도. 이때부턴 관아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나 연회에 불려나가야 했고 때론 양반의 수청도 들어야 했다. 30살이 넘으면 기녀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이들을 퇴기라고도 합니다. 5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기역에서 면제됩니다. 기록에 따라서 홍랑이 소시적에 최경창의 사랑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마 20대 이전의 나이, 16세쯤 그 근방의 나이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많지 않은 나이였지만 당대의 문장가였던 최경창과 시를 나눌 수 있었던 홍랑. 그녀가 이 같은 교養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시대의 기생은 여학이라고도 불렀다. 이것은 기생의 본래 역할에서 나온 말인데 궁중이나 관아의 연회에서 흥을 돋우는 사람을 뜻한다. 때문에 서울의 기생들은 장학원에서, 그리고 지방관아의 기생들은 교방을 통해 각종 악기와 가무를 배웠다. 주로 양반계층과 어울려야 했던 만큼 문장과 서화를 익히는 것도 중요했다. 이 기녀들의 교육도 엄격해서 해마다 2월에서 4월 그리고 8월에서 10월까지 격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데 주로 가무나 이제 당비파는 필수 과목이고 또 그 중에서 가야금이라든가 뭐 해금이라든가 또 그 장고라든가 이러한 전공악기를 또 한 가지 이상씩 습득하게 해서 더욱더 전문성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했던 것이죠. 이 같은 소양을 바탕으로 사대부와 어울렸던 기생들은 우리 문학사에 중요한 자취를 남겼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조선시대 시조 3천수 가운데 여성이 지은 것은 90여 편. 그 가운데 대부분은 기생의 작품이다. 조선 남성의 시가는 임금을 사랑하는 연군가나 감히 백성을 가리키겠다고 읊조렸던 훈민가 일색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기생의 작품은 얼마나 자기 신분을 그대로 드러내서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비극적인 신분 때문에 그 눈부신 아름다움이 있고요. 또 많은 소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대부가를 상대해야 됐기 때문에 진정한 소양을 갖추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격조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탁월한 문학성을 갖는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당대 최고의 풍운하였던 허균이 부안기생 매창을 사랑한 것이나 개성명기 황진이가 수많은 학자, 문인들과 교류했던 것은 기생들의 문학적 소양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준다. 양반가의 남자만이 유일한 문학계층이었던 조선시대에 기생들은 웬만한 시인 가객 못지않은 뛰어난 재주를 지녔던 것이다. 관동 지방의 기녀들은 송강 정철이 지은 관동 별곡을 잘 불렀고 또 함흥 지역의 그 기녀들은 용비어 청가를 잘 읊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 재능 있는 특출한 기녀들은 시나 가요를 지어서 기녀들에 의한 전통적인 가문화, 시가문학이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오는 부분이 많았음을 볼 때 그들의 예술의 보존자로서의 역할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천민 신분이지만 재색과 지혜를 갖추고 있었던 조선시대의 기생. 그들은 사대부 문화의 한 축을 이루면서 양반과 풍류를 나눴고 이들과의 사랑을 통해 수많은 애정 시가를 남기기도 했다. 사랑과 이별의 정한을 솔직하게 읊은 기생의 시는 우리 여류 문학사의 중요한 의미로 남아있다. 사대부와 당당하게 풍류를 나누고 자유롭게 사랑했던 조선시대의 기생. 그래서 선비의 말을 알아듣는 꽃 해어화라 불려왔다. 추경창의 연인 홍랑 역시 바로 그런 해어화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말을 알아듣는 꽃 해어화. 이 같은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당나라의 현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천하제일의 미색으로 손꼽히는 양귀비와 함께 이 정원을 거닐면서 오른쪽에는 백년화, 즉 하얀 연꽃이요, 왼쪽에는 바로 말을 알아듣는 꽃 해어화로구나 라고 양귀비를 가리켜 읊었다는 일화가 전해오는 것입니다. 선비의 말을 알아듣는 꽃, 그래서 꽃 중에 꽃으로 불렸던 조선시대 기생 해어화, 그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홍랑의 삶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고죽을 위해 무덤을 지키고 일생을 수절한 홍랑. 그녀가 해주 최씨 집안에 받아들여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보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홍랑의 사랑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말았을까요? 우리는 홍랑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그녀가 이 고죽과의 사랑을 통해 남긴 또 하나의 흔적이 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홍랑과 추경창의 사랑 이야기를 비교적 소상하게 적고 있는 휘은집. 그 가운데 취재팀의 관심을 끈 것은 마지막 대목이다. 홍랑과 추경창이 유일자, 즉 아들 한 명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 기록이 과연 사실일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은 해주 최씨 대종회의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이곳에선 지난 1990년에 만들었다는 해주 최씨 대동보를 보여주었다. 이게 91년도에 여기엔 최경창이 장남 집과 차남 집 두 아들을 둔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33세까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쪽이 홍랑의 아들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족보에도 나타난 게 없고 전하는 말로만 그렇게 됐을 게라는 것만 우리가 심증으로만 알고 있지 또 운원상으로 나타난 것도 없고 그래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최경창의 무덤 근처에 살고 있는 후손들은 어떨까? 그러니까 15세 손 기대를 가져봤지만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번엔 인터넷을 이용해 보기로 했다. 해주 최씨 종친회의 홈페이지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며칠 만에 최경창의 직계 후손이란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 내가 이런 걸 다 보관하고 있다 했는데 이번에 지금 저희 최경창의 13대 종손인 그는 1867년 고죽의 5세손이 만들어 대물렸다는 족보를 보여줬다. 네, 고죽 선생님이시고 이제 이 부친이 숫자 인자 쓰시고 자손들이 네, 집자 집자 쓰시고 그리고 딸이 하나 있어요. 따님은 이성록이라는 분한테 시집을 가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자라고 해서 집 이제 관은 이제 마모 그 요 분이 그 홍랑 예, 홍랑 이제 그렇게 이 족보에는 최경창의 둘째 아들 즙이 서자라고 표시돼 있어 그가 홍랑의 아들임을 짐작해 했다. 족보상에는 이제 이걸 갖다가 자손이 없어서 이제 대가 끊겼다는 소리인데 대부분 서자에는 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손들은 나온 게 없어요. 또 다른 족보에도 최경창의 둘째 아들 즙이 서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후손에 대해선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 1961년의 족보에서부터 비로소 즙의 후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위 때부터 계속 이제 듣고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자라는 이런 의식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이런 족보 만드는 일에도 관여도 안 하고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승일 씨가 마지막으로 꺼내놓은 족보엔 즙의 후손이 1975년생까지 나타나 있었다. 연락을 못하고 사는 거죠. 지금도 어디 찾을 수도 예, 찾을 수도. 홍랑의 아들이 즙이란 이름을 가졌고 그 후손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들에 관해 더 이상은 알 수 없었다. 기생 홍랑. 그녀는 재색을 겸비한 기녀였고 평생 동안 한 사람에 대한 절개를 잃지 않은 열녀이기도 했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 일생을 걸 줄 알았던 여인이었다. 짧은 만남과 오랜 헤어짐 속에서도 서로를 저버리지 않았던 기생 홍랑과 고죽 최경창. 그들이 시 속에 담아보냈던
그 지극한 사랑은 400년의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 겉으로 보면은 짧은 시 몇 편과 한 편의 글이 적혀 있을 뿐인 이 낡은 서첩. 여기에는 기생 홍랑이 평생을 걸어 지켰던 사랑과 삶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만나 쉽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헤어지는 지금의 세태에서 보면 이 홍랑의 사랑이 조금은 답답하고 미련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독하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사람만을 가슴에 품었던 기생 홍랑. 그녀의 한결같은 마음은 고죽의 사랑으로 보답받았으면 물론이고 후손들의 존경까지도 가능하게 됐죠. 34살의 최경창이 홍랑을 만나 함께 지낸 것은 불과 6개월 남짓. 그리고 두 사람이 겪어야 했던 것은 끝없는 기다림과 혹독한 시련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이별과 죽음의 어둠 속에서도 사랑과 절개를 잃지 않았던 기생 홍랑. 그녀의 영혼은 400년의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내내 최경창과 함께였을 것입니다.